첫 번째 이야기 두 폭의 비단. 옛날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뛰어난 직조 솜씨를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둘째는 욕심이 많았지만 막내 정수는 마음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했어요. 할머니는 평생 직무를 짜며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극락정토와 같은 이상향을 직물로 구현해 보는 것이었어요. 정수야, 할머니가 꿈꾸는 세상이 있단다. 연꽃이 만발한 연못 주위로 황금빛 법당이 서 있고 하늘에서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꽃비를 내리는 그런 세상 말이야. 할머니, 그게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말씀이시죠? 그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내 손으로 직물에 담아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그날부터 3년 동안 밤낮 없이 배틀에 앉아 직물을 짰습니다. 연꽃 한 송이, 구름 한 점까지 정성스럽게 수놓으며 극락정토를 그려내었어요. 손가락이 다 헐어도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두 폭의 비단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황금빛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칠보로 장식된 누각, 하늘을 나는 처녀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런 태풍이 몰아쳤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비단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3년 공이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며칠 동안 울며 지내셨어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시 짜면 되지라며 무관심했지만 막내 정수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비단을 찾아오겠어요.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올게요. 정수는 비단이 날아간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 첫 번째 고개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젊은이, 어디 가는 길이요? 할머니의 소중한 비단을 찾으러 갑니다. 노인은 정수의 효성을 기특하게 여겨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무서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어. 첫째는 날카로운 칼날의 산, 둘째는 돌로 된 거인들, 셋째는 불타는 화산, 넷째는 거센 폭풍 후의 바다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요. 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날카로운 칼날들이 쏟아있는 산이었어요. 정수는 관음보살을 염하며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자 칼날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어요. 두 번째는 거대한 돌거인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합장하며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소중한 비단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돌거인들은 그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용암이 끓어오르는 화산이었어요. 정수는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지옥의 불길도 자비심 앞에서는 연꽃이 된다는 말씀처럼 뜨거운 용암 위로 연꽃길이 나타나 그를 인도했어요. 마지막 시험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였습니다. 정수는 아미타불을 염하며 파도를 헤쳐나갔어요. 그러자 바다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비춰왔습니다. 빛이 비춰오는 곳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천녀가 정수의 비단을 곱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말 효성스러운 젊은이로구나. 이 비단은 단순한 직물이 아니야. 너희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과 불심이 깃든 보물이란다. 처녀는 비단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비단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진정한 마음으로 펼치면 그 안의 세상이 현실이 될 거야. 정수는 비단을 소중히 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정수를 보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 비단을 펼쳐보세요. 할머니와 정수가 정성스럽게 비단을 펼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속의 극락정토가 현실이 되어 온 마을이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변했어요. 연꽃이 피어나고 칠보 장식의 누각이 세워지고 하늘에서는 감로수가 내려와 모든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천녀가 나타나 말했어요. 저는 정수의 효성과 자비심에 감동했습니다. 부디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할머니는 기뻐하며 천녀를 며느리로 맞았고 정수는 천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욕심 많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몰래 비단을 훔쳐 더 많은 보물을 얻으려 했지만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때문에 비단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에 눈이 멀어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극락세계는 화려한 장식이나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성과 자비 그리고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와 정수 그리고 천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이 만든 이상향 마을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언제든 그 문이 열려 있다고 하지요. 두 번째 이야기 마을의 봄, 산의 봄. 깊은 산골짜기, 백두대간 자락에 한 마리 어린 노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뿔도 채 자라지 않은 새끼 노루는 늘 어미와 함께 산 깊은 곳에서만 지냈지요. 눈 덮인 겨울이 길고 길었던 그해 노루는 하얀 세상만 알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람결에 실려온 은은한 소리가 노루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처음 듣는 맑고 깊은 울림이었어요. 그 소리는 산 너머 어디선가 흘러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노루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오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엄마, 저 소리가 뭐예요? 어미 노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나는 소리란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곳이지. 하지만 어린 노루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범종 소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 속 어딘가가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미가 풀을 뜯으러 간 어느 오후, 노루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어요. 험한 바위길을 내려갔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길이 끝나갈 즈음 노루의 눈에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였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색깔들이 가득했어요. 연분홍, 진분홍, 하얀색이 뒤섞인 무언가가 나무마다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노루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벚나무였어요. 마을 어귀에 줄지어 선벚나무들이 만개한 꽃으로 온 세상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땡그랑 하고 종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어요. 소리는 바로 앞 언덕 위 작은 사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는 하얀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노루가 벚꽃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런 곳까지 내려왔구나. 돌아보니 100발의 노승이 서 있었어요. 노루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노승의 따스한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얘야. 너도 봄을 구경하러 왔구나. 봄이요? 그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봄이라고 하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오는 따스한 계절 말이야. 노승은 천천히 다가와 벚나무 가지를 하나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루의 작은 뿔에 살그머니 꽂아 주었어요. 자, 이제 너도 봄을 품고 가거라. 산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도 봄이 무엇인지 알려주렴. 노루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뿔에 꽂힌 벚꽃가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달콤한 향기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어미 노루는 새끼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다 왔니? 그리고 그건 뭐니? 엄마, 이건 봄이에요. 산 아래 마을에 봄이 와 있었어요. 노루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어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분홍빛 꽃들, 따스한 바람, 달콤한 향기, 그리고 친절한 노승 이야기를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에도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고 산철쭉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루가 마을에서 가져온 벚꽃은 이미 시들었지만 이제 온 산이 초록빛과 연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봄은 마을에만 오는 게 아니구나. 노루는 깨달았습니다. 봄은 마을에 먼저 오고 나중에 산에도 오는구나. 어미 노루는 새끼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얘야. 계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차례차례 찾아오는 거란다. 너는 오늘 그걸 배운 거야. 그해 여름이 되어서야 노루는 진짜 이해했습니다. 봄이라는 건 단순히 꽃이 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산 위에 나무들이 파릇파릇 잎을 틀 때, 새들이 지저길 때, 계곡물이 졸졸 흐를 때, 그 모든 것이 봄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노루는 그 종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마을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거든요. 이제 곧 산에도 봄이 올 거라는 약속 같은 소리였습니다. 노루는 그렇게 계절의 순서를 배웠습니다. 경험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처음엔 무작정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모험이 소중한 배움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산골짜기 어딘가에서 어린 노루가 종소리를 들으며 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의 봄, 산의 봄이 차례로 찾아오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겨울밤 별들의 이야기. 사만사온의 추위가 절정을 달했던 어느 겨울밤, 하늘 높은 곳에서 별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북극성은 언제나처럼 한자리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참 추운 밤이구나. 저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북두칠성 중 가장 밝은 별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기 봐요. 산골짜기 판잣집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작은 집 안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늦도록 미싱을 돌리며 옷을 수선하고 계셨어요. 따각따각 미싱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어린 손녀는 이불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추우시죠? 제가 연탄을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너는 공부나 해. 할머니는 괜찮다. 별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직녀성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할머니는 매일 밤 일하시는구나. 손녀를 위해서 말이야. 견우성이 답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하는 마음을 나는 잘 알아.
그때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흥 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무궁화호의 경적 소리였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도시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실은 기차였습니다. 별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저 기차 소리가 먼저야. 백조자리의 대내부가 외쳤습니다. 아니야.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사이렌이 먼저라고.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가 반박했어요. 정말로 멀리서 공장의 교대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친 노동자들과 새벽 근무를 시작할 사람들이 바뀌는 시간이었지요. 둘 다 틀렸어. 그 작은 별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닭이 울음소리가 제일 먼저야. 꼬끼오 마이너스. 별들의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새벽을 알리는가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그때 가장 늙은 별, 카시오페아 자리의 주인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중요한 건 누가 먼저인지가 아니라 그 모든 소리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란다. 무슨 뜻이세요? 젊은 별들이 물었어요. 기차 소리는 가족을 위해 멀리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공장 사이렌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 이들의 수고로움이며, 닭 울음소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희망이지. 별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운명의 별이라 불리던 토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때로 인간들의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저 할머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자 금성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봐. 저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렴. 힘들어도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얼마나 따뜻한가. 정말로 할머니는 졸고 있는 손녀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며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사랑은 고단함까지도 견딜 수 있게 하는구나. 금성이 감탄했습니다. 화성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불공평해. 어떤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자고, 어떤 사람은 추운 밤에도 일해야 하고. 맞아. 목성이 깊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 철랑성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는 거야. 그래. 북극성이 힘차게 맞장구 쳤습니다.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방향을,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를. 별들은 모두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전체가 환해졌어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부하던 손녀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할머니, 별이 정말 예뻐요. 오늘따라 더 밝은 것 같아요. 할머니도 잠깐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러게.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가 그러셨지.
별이 밝은 밤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이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도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럼 우리 손녀가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는 게 이미 가장 큰 좋은 일이지. 별들은 그 대화를 들으며 뭉클해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별들의 빛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라지면 해가 뜰 거야. 샛별인 금성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북극성이 덧붙였어요. 저 할머니와 손녀에게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 별들이 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별들은 하나둘 모습을 감추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지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미싱 앞에 앉으셨고 손녀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어젯밤 별들의 따스한 시선을 받았던 그들의 하루는 조금 더 희망차 보였어요. 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일을 위해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자신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밤이 되면 별들은 또다시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으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건넬 거예요.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과 땅 위의 사람들은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덕쇠와 원숭이.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 어느 작은 마을에 덕쇠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쇠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농부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덕쇠가 정성스럽게 가꾼 밭에 누군가가 자꾸만 장난을 치는 거였어요. 아침에 나가보면 고추는 따먹고 호박은 굴려놓고 옥수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 덕쇠는 밤마다 지켜보려 했지만 워낙 밭이 넓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범인을 잡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른이 좋은 꾀를 알려주었어요. 덕쇠야, 생온나무 진을 허수아비에 발라놓아 보거라. 그러면 건드리는 놈이 꼼짝 못하게 될 테니까. 생온나무 진을요? 그래, 한번 붙으면 쉽게 떼어낼 수 없는 끈적한 수액 말이야.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지. 덕쇠는 반신반의하며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지프로 몸을 만들고 헌옷을 입힌 다음 온몸에 끈적끈적한 생온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밭 한가운데 세워두고 기다렸지요. 그날 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덕쇠가 숨어서 지켜보니 한 마리 원숭이가 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 범인이 바로 너구나. 원숭이는 이미 여러 번 와봤던 터라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새로 생긴 허수아비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전에 없던 건데. 원숭이는 허수아비 주위를 빙빙 돌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허수아비 같았어요. 뭐야, 별것 아니네. 원숭이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허수아비를 한 대 치고 싶어졌거든요. 야, 허수아비, 나 좀 보라고. 허수아비는 당연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무시해? 그럼 이렇게라도 해볼까? 원숭이는 오른손으로 허수아비를 툭 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손이 허수아비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손이 안 떨어져. 원숭이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당겨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왼손까지 허수아비에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네. 이번엔 발로 밀어봐야지. 원숭이는 발로 허수아비를 찼습니다. 하지만 발까지 달라붙었어요. 이제 원숭이는 허수아비에 온몸이 붙어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좀 도와줘. 다음 날 아침 덕쇠가 밭에 나와 보니 원숭이가 허수아비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하하하, 드디어 범인을 잡았구나. 원숭이는 덕쇠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덕쇠는 원숭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너 정말 반성하는 거야? 네, 정말 반성해요. 다시는 남의 밭에 장난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원숭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습니다. 덕쇠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좋아, 그럼 용서해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는 내 밭을 지켜주는 거야. 다른 동물들이 와서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게 말이야. 정말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덕쇠는 따뜻한 물로 원숭이를 씻겨주며 생온나무 진을 벗겨냈습니다. 원숭이는 자유의 몸이 되자 무척 기뻐했어요. 그 후로 원숭이는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밭을 지키며 다른 동물들을 쫓아냈어요. 덕쇠는 믿음직한 동료를 얻은 셈이었지요. 어느 날 원숭이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덕쇠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저 너머 골짜기에 도깨비들이 사는 성이 있는데
그놈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도깨비 성이라고? 네, 밤마다 나와서 곡식을 훔치고 가축을 잡아가고 행인을 놀래키고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덕수에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원숭이야, 혹시 내가 도깨비들을 골린 성 밖으로 유인할 수 있겠니? 저요? 어떻게요? 너는 영리하잖아. 무슨 꾀를 써서 도깨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성을 차지하는 거지. 원숭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 그거라면 제가 방법을 알아요. 도깨비들은 씨름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가서 저 너머 마을에 씨름 대회가 열린다고 거짓말을 하면 될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물론이에요. 한번 믿어봐 주세요. 원숭이는 그날 밤 도깨비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에게 말했어요. 야, 도깨비들아, 큰 소식이 있어. 저기 큰 마을에서 씨름 대회를 한다는데 우승자에게는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 정말이야? 도깨비 대장이 눈을 번쩍 였어요. 그럼 내가 직접 들었어. 하지만 오늘 밤에 가야 해. 내일 아침에 대회가 시작거든. 도깨비들은 씨름이라는 말에 모두 흥분했습니다. 성 안에 모든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원숭이가 돌아와 덕수에게 알려주자 덕수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깨비 성으로 갔습니다. 성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와, 정말 성공했구나. 성 안에는 도깨비들이 모아둔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덕쇠와 마을 사람들은 그 보물들을 마을로 가져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가졌어요. 도깨비들이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은 마을 사람들 차지가 되었고 도깨비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어요. 덕쇠는 원숭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고마워. 아니에요, 아저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믿어주셔서요. 그 후로 덕쇠와 원숭이는 평생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때로는 장난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용서와 믿음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두 친구는 몸소 보여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합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의심보다는 믿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이에요.